언제 부동산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비아그라를 먹어도 발기가 안 되면 그때가 부동산 정리할 때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기생 친구들이 전부 재밌어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자기가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때가 부동산을 정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부동산을 미리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남자인 경우에 남겨진 부인과 자식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각 분야의 세무면 세무, 회계면 회계, 또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금융이면 금융,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를 잡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가 정신이 남아 있을 때, 정신이 아직 멀쩡할 때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이미 정신이 어느 정도 어려워진, 관리하기 어려워진 나이가 되면 자기에게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모든 재산이 자기 손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명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산 관리의 상태를 보면 70%에서 80%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정리하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식들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 투자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실버 세대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가 투자의 종말이 찾아온 것은 어떤 거에 원인이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상가 공급의 과잉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너무 과포화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급 탄력성이 너무 용이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그 공급 탄력성이 용이한 나라가 참 드문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라서 금박금박 그 정보에 따라서 대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참 그
유행을 했던 여러 가지 상가 형태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대부분 요새 오피스텔 공급한 데를 보면 공가가 거의 공실을 유지하는 상태가 대부분인 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그 원인은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서 보시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시행사나 건설사의 분양 공급 가격이 너무 고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시행사나 그 건설회사의 공급 가격이 너무 고가인 이유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너무 고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인을 뭐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올랐다,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 철근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공급 가격에 비해서 철근 가격이나 시멘트 가격 이런 비용은 전체 비용에 비해서는 토지 가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의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화 시키려고 함으로 해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건축 같은 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상가 건축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해져서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상가 건축에 너무 많은 양을 공급을 한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해서 이 모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바뀐 형태에 맞춰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대면 거래 시대에서 비대면 거래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그 비대면 거래 시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간을 거의 같은 공간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공간에 그 상가들을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공간 수요가 축소됐는데 공급은 오히려 많아진 현상이, 언밸런스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상가들이 빈 상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분양해서 1년, 2년 지났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은 현장을 가보시면 엄청난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미국의 가장 세계의 IT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또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 가보면은 상가들이, 오피스들이 엄청나게 그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대형 은행이 파산하는 현상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미국에서 부랴부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그 금융 위기 상태를 막았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미국의 이런 그 은행이 붕괴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을 하시게 되고, 이것이 미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부동산 불황 상태에 빠져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게 6.25 사변이 일어나고 1953년도 휴전 이후에 54년도부터 카운트하는 경우도 있고 55년도부터 카운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5년도에서 63년생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816만 명입니다. 이 816만 명이면 우리나라 5,200만 인구의 한 17%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 세대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은퇴 세대가 지금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퇴직금이라든지 자기들이 저축했던 것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상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그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했던 이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자자의 증가가 상가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슬프게 생각하는 거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는 또 부모를 모셔야 되고 자식들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말하자면 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베이비 부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가 투자에 몰려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못 갖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거의 사회적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그 고가의 분양 가격의 상가를 임대받아서 임차료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격하고 있지만 지금 엄청난 고금리 시대에 돌입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겹치면서 상가가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가를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상가를 100만 원이나 200만 원에 놓게 되면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가격의 반 또는 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빈 상가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를 내가 투자를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을 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가가 비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상가를 자기 자금 전부 100% 주고 투자하는 사람은 드물죠. 한 반 정도를 자기 자금으로 쓰고 반은 융자를 받아서 했을 때 적어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은행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500만 원 수입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 이자로 한 3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로 한 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800만 원, 850만 원이 자기가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생활의 압박을 얼만큼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F 문제가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도 이 PF 문제와 함께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주서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점점 연체율이 3배, 4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새마을금고를 합병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은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심각한 부도 사태가 나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또 캐피탈이나 이런 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7만 5천, 2월 달에 7만 5천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다가 요새 와서 조금 줄어들었던 이유가, 이 워낙에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건설회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누적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지난 6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10,000가구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금년도를 넘기지 않고 10만 호가 초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호 이상 초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시행사나 또 건설사의 자금에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아마 많은 시행사와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점점 경매 시장에 물건이 증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하락 현상에 따라서 점점 경락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취등록세,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점차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감세 정책을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서 적극적인 취등록세나 양도세 감면 조치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97년도에 IMF 시절에 미분양 아파트가 한 15만 가구에서 16만 가구 정도 미분양 상태가 돼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시장에 불황 상태를 초래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수립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점이 부동산 가격의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런 신호로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런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시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것이, 요사이는 유튜브 방송이 워낙에 많아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입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라, 어떤 사람은 팔 때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듣는 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사항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 AI 시대에 진입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의 혁명입니다. 이 교통의 혁명은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소유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이용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동차를 소유했던 시대에서 아무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동차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요청만 하면 우리 집 앞에 자동차가 딱 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무인 자동차로, 그죠? 무인 자동차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집 앞에 와 있고, 내가 목적하는 데 데려다 주고, 그죠? 다시 또 집에 올 때 내가 요청을 하면 집에 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에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라든지 지금까지 지은 주택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의 브랜드화 현상은, 또는 차별화 현상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방이 왜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다니느냐. 가방의 효능 면에서는 오히려 2만 원짜리 가방이 더 효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왜 2천만 원씩 주고 또 3천만 원씩 주고 가방을, 비싼 가방을 사느냐 하면은 그 가방의 브랜드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거죠. 아파트가 그곳이 교통이 편하느냐, 또는 살기에 좋으냐, 또 학군이 좋으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아파트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이것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태까지는 주택의 소형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또 하나의 현상은 이 아파트의 중대형화를 요청하는 시대에 돌입한다는 거죠. 점점 자가주택에서 또는 주택에서 근무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대형화 현상의 니즈가 코로나 현상 때문에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워킹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과거하고 틀려져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 시대가, 여러분들도 목격하시지만 기후변화가 엄청나죠. 얼마 전에도 우리 카나다의 화재가 우리 그 전체 한반도의 그 반 이상이나 되는 지역이 지금 화재에 휩싸여 있다는 이 뉴스를 보시고 엄청난 피해를, 재해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현상을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60명인가 하는 소방대원들이 카나다를 지원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후변화 시대가
점점 가속화함으로 해서 부산 해변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죠.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들, 또 뷰도 좋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폭락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점점 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수면이 올라가면서 해일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일 피해가 막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 지하 차고가 전부 스몰댐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 피해를 본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해변가의 아파트나 주택은 전부 회피하겠죠. 그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비단 바닷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숲 한가운데 아주 멋있는 집들을 살고 있던 많은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완전히 무주택자가 되는 현상을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산불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계곡 깊은 산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이제는 산불 위험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경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이프티 문제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주택의 안전도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AI 시대가 도래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의 빅데이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애플 CEO가 헤드셋 시대를 공표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헤드셋을 씀으로 해서 가상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아마 내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헤드셋 시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일일이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이 모든 아파트의 현장을 직접 헤드셋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자기 사는 집 주변까지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그대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그 간접 경험뿐만이 아니라 투자 분석까지도 해줘서 내가 1년 뒤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3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그런 통계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을 가지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그 미래 가격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하나 가지고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동산 중개사들이 하던 그런 역할을 이제는 기업화해서 그런 기업화된 중개 법인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부동산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일원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0명, 100명이 하던 것을 한 명의 전문가가 하는 이런 시대에 도래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대량의 부동산 중개사들의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내에 벌어질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로는 20년 내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락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PRI라고 해서 자기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동산 구입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PRI는 적정 수준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부동산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목격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적정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찾아가는, 그걸 소위 말해서 경제학 용어로 수렴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렴 가격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적정 가격보다는 2배에서 3배라고 보여짐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점점 도시화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그것이 5년 뒤가 될런지 10년 뒤가 될런지 15년 뒤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의 적정 가격을 찾아감으로 해서 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정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쓰고 갈 수 있는 현금이 생긴다는 거죠. 부동산을 정리하게 되면. 두 번째는 주변에 많은 실패 사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한 푼에 대해 아껴 쓰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죠? 자식들의 제대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어렵게 해가지고 작은 빌딩이라도 5층짜리든 6층짜리든 소규모 빌딩이라도 넘겨줬는데 너무나 상속세가 많아서 현금이 부족함으로 해서 그거를 팔아서 아주 싼 값에 팔아가지고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을 물려주면 상속자들이 세금 감당이 어려워서 곤란해지고 자녀 간의 분쟁 요소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상속 금액이 3억 이상이면 거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식들이 소송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식 간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 이거죠. 심한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소송도 많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겨진 자기가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이 불행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자식들끼리 소송을 걸어서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거를 돈을 차지한 자식도 마음속으로는 불행을 느끼게 될 거다 이거죠. 그죠? 네 번째는 부동산 부자보다는 현금 부자, 연금 부자에게 자식들이 잘한다는 거죠. 손주들을 데려올 때마다 손주 한 명당 10만 원씩 그 자식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손주가 넷인데 거의 매주 온대요. 매주. 그렇게 10만 원을, 그러니까 부자니까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현금을 준다고 하니까 손주 구경을 잘 시켜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손주 구경하는 값으로 얼마든지 일주일에 40만 원은 내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금을 뿌리면 자식들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재미나는 거는 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부인도 돈을 남편이 현금을 탁탁 주면서 하면 훨씬 더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아껴 쓰는 사람보다는 부인도 남편에게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이 있을 때 부동산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하지, 정신줄을 놓을 때는 이미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섯 번째는 자식을 불효자를 만들어 부모 사후에 불행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금이 많아져서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금이 많다고 돈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현금이 많아서 친구들이나 주변인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삶을 삶으로 해서 훨씬 자기가 풍요로워지고 또 주변에서 인기를 죽을 때까지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